네, 여러분 2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청소년 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의 권리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소년의 복지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청소년 복지의 정의.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는 대상이 청소년들을 위한 거고, 네,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보시면, 자,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청소년 복지는 대체로 그냥 아동복지 영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 일부로 청소년 복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특성, 그 다음에 아동복지 서비스 등과 구분되지 않고 다루어져 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실제로 아동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그런데, 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엄밀히 차이가 납니다. 발달 단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영역에서 청소년 복지를 따로 빼서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로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이 시점부터는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네, 경향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라고 네,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네,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을 하고 이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015년도에 구혜영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네, 제도와 실질적인 기술을 청소년 복지라고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행복 이론 또는 행복감, 삶의 가장 상위 단계인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네, 15년도에 이 구혜영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행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쵸. 결국에서는 인간이 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청소년 복지는 특정 보호를 요구하는 청소년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모두까지.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 복지한다 그러면은 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뭔가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들 초점 맞췄다면은 지금은 네 전반적인 네 모든 일반 청소년 아동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일반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해서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인적인 이런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생활 여건의 향상,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 복지로 정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의 개념은 네, 자녀적인 개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 그다음 좁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청소년 복지가 일반 청소년 대상, 그 다음에 네,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그쵸? 정서적인 측면 모두를 다 포함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청소년 복지의 대상이 이전의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에서부터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대상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게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은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확대된 것은 네,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산업화, 네, 산업화의 이런 발전, 진전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 복지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변화와 확충해서 기인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또 확대된 것은 이런, 네, 그, 다양한 이제 변인들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 하나로, 네, 이제 그, 윌렌스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1965년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녀적인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진전하는 산업화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의 이런 발달,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 그다음에 가족 구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이런 변동과 그들의 이런 가치 의식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기반을 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등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다시 말해 청소년 복지가 제도적으로 이거에 맞게끔 변화되고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청소년 복지의 개념 또한 이렇게 다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복지의 학문적인 배경을 살펴보실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학인데요. 자, 사회학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연구하는 이런 사회과학의 한 분야 입장에서의 사회학은 살펴보시면 이런 사회학의 이론적인 체계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사회화, 사회 계층, 그 다음에 사회 이동, 이런 주제들이 다 사회학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죠. 또는 사회 이런 통제, 이런 개념들이 바로 청소년 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힘의 근원을 발견하는데 이 분야들을 연구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청소년 문화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청소년들의 또래 집단이라든지 이런 학교 안에서의 사회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사회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층 간의 이런 불균형 이런 것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이런 사회 이동,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회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집단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통제적인 측면의 전체적인 큰 넓은 의미의 사회학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제 일례로 사회 계층과 청소년 범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범죄 청소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열악한 사회 계층 속에 있는 부모 배경을 가진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미국 같은 경우도 게임 집단 같은 경우 보면은 인종 자체도 히스파닉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약간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 측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은둔한 생활을 하는 이런 부모 배경 속에서 이런 범죄 집단의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학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학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를 조문법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법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치국가죠. 자, 그 예로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한 연구들의 예를 들자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도 상당히 우리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규정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외에 최저 고용 연령이라든지, 그렇죠? 아르바이트생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연령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배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다음 형사상의 면책 특권을 가진 청소년 연령의 설정. 똑같은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형사상의 면책 특권을 가진 이 연령대 아이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그 법이나 그러니까 그 범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청소년들을 이해할 때 이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입니다. 자, 문화인류학의 이런 이론적인 체계 중에서는 문화의 개념,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의 개념을 청소년들이 이해를 한다면 문화의 개념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이런 사회적인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뜨는 것들이 뭐 청소년 활동, 뭐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 문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자. 기성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청소년 스스로가 개발, 발전, 문화를 형성하게끔 하자라는 게 최근 트렌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 인류학을 연구를 하시면 청소년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청소년의 발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시각을 바로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문화권에 따른 청소년의 학대 현상, 그 다음에 이 청소년 학대를 다루는 대책과 관련된 연구를 보시면 문화권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크게는 우리나라, 미국 다를 거고요. 일본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냥 내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처벌을 허용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죠. 이런 학대에 대한 수위, 그다음 현상, 그다음 그들에 대한 대책. 청소년들이 바로 그냥 부모가 언어폭력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고발하면은 바로 체포를 하시는 것처럼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감히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거. 문화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대에 대한 현상과 대책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만큼 하나의 예지만 굉장히 이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데 청소년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학입니다. 정치학도 청소년 복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또 사과 분야의 하나이고, 이런 정치학의 이론적인 체계 중에서 정치 이념의 유형은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서 국가 차원의 서비스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 또한 청소년 복지의 학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자, 경제학의 이론적인 체계 중에서 특히나 최근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 임금, 소득의 분배, 그다음에 조세 개념 등은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그쵸? 완전 고용이라든지 최저임금의 보장, 그다음에 공적인 부조와 사회보험,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기관,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조세 감면 등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경제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예로 청소년을 둔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빈곤 선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나왔다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 별표치겠습니다. 자, 심리학을 많이 이해를 해야 청소년 복지를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은 생물체 이런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심리학 이론적인 체계 중에서는요, 청소년 대상으로 봤을 때 자극과 반응과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학습 이해하셔야 되고, 정신 분석,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 모방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모방 등의 개념 등은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상담 치료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복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청소년 심리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의 권리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기본권의 의미부터 우리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기본법은 무엇인가요? 자,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 현장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이런 우선적인 권리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육성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헌법 조항으로서는 헌법 제11조, 다시 말해서 청소년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법으로 딱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제31조에 보시면 청소년 대상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법조항이죠.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의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딱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조항도 바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자. 그다음 청소년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청소년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들이 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조,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는 네,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줄쳐볼게요. 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 어떠한 청소년 프로그램, 어떠한 청소년 규제,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조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1조 볼게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청소년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그 다음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그 다음에 교육재정, 그 다음에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일반 청소년들은 그 해당되는 연령에 속한다 그러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내용을 보시면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얘기죠. 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청소년 기본권의 의미는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이런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동의 연령 기준으로서 이 협약 대상을 18세 미만이 자로 정의한다. 그다음에 둘째, 자, 무차별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인지, 어떤 국적인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아동에게 이 아동 권리는 해당된다. 그다음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 모든 조치, 모든 정책들은 바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기본 원칙 하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에게 자,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 기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권은요. 자, 아동, 청소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에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최상의 이런 신체, 정신 이런 건강,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호권은요. 자, 차별 대우와 착취, 그다음 학대, 방임, 그다음에 가족과의 인위적인 이런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뭐 노동 착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아동 학대, 방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같이 누군가 살고 싶고 한데 가족으로부터 억지로 그러니까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청소년 아동 보호권입니다. 그다음 발달권입니다. 자, 청소년들, 아동들이 육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인 성장에 필요한 네,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네, 정규 교육이든 학교 교육 포함한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놀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여가, 정보, 문화활동, 그다음에 그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그 다음에 네,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이 발달권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권입니다. 자신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청소년 자신의 능력에 부응해서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바로 참여권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정책들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이 주장, 권리, 자신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런 헌장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권리입니다.
자, 청소년 기본권은 청소년 현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시작되는 청소년들의 권리,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의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셨고요. 그 이후 이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네, 1999년에 다시 이제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헌장은 전문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에 따르면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책임과 공동체의 이제 그쪽 구성원, 성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명시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청소년 헌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으로서 인정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복지,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한 획을 끊는다.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헌장이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가장 네, 이런 그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네, 기본적인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권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복지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쭉 발전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소년 복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즉 따라서 청소년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좀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청소년의 학생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인권은 이전에 좀 제한된 권리 소유자로 청소년을 바라보았다면 좀 더 넘어서서 청소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되어서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드디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은 아직 좀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포함 많은 청소년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되고요. 특히 청소년 학생 인권은 좀 더 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학생 인권 어떻게 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 붕괴 현상이 좀 더 심화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의 권리를 좀 더 많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행사되면서 좀 과학적인 쾌감을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리, 왕따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학교 폭력의 이런 심각한 심화 현상은 학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좀 반인권적인 공간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 청소년 문제 중에 극심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학교 환경 속에서 청소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구체적인 조항들이 좀 더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또한 보완이 좀 돼야 되고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 교육기본법 등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 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청소년 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셋째, 학생들의 이런 인권 침해의 한 양상으로서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리, 왕따, 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불리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까지도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단순히 인권 침해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폭력 행사자로, 가해자로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 구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문화를 좀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안에서의 구조, 문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다시 좀 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좀 추구하고, 이런 학생들의 이런 인권이 좀 보호되는 맥락에서 학교가 다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권력 행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네, 2강,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